남편의 등은 늘 든든한 등대 같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날에도, 짙은 해무가 섬을 삼키는 날에도, 그가 양식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였지요. 1980년 여름, 그 등대가 꺼졌습니다. 전복을 지키겠다며 칠 같은 바다로 나간 남편은 집채만 한 파도에 휩쓸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금기와 향내가 뒤섞인 좁은 마당에서 저는 6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 귓가에 기름진 목소리가 파고든 것은 장래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못해서 사업을 한다던 시숙 김만식 씨였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제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눈은 섬에서 가장 컸던 우리 집과 남편이 평생 일군 양식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곡소리가 잦아들자 제 맏아들 10살배기 영철이를 불렀습니다. 영철아, 이리 와서 큰아버지 옆에 앉거라. 시숙은 영철이의 자그마한 어깨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비 없는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내 어미가 여자 혼자라 마음이 약해 집안을 그르치지 않도록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알겠느냐? 영철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천진함이 있던 자리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숙은 무트로 돌아가면서도 제게 넌지시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수, 영철이가 아직 어리지만 속이 깊으니 이제 집안 대소사는 저 녀석하고 상의하시오. 그게 순리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비수였습니다. 남편은 참 과묵했지만 손은 늘 따뜻했지요. 완도항에서 처음 만나 이 외딴 섬으로 시집온 날부터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전복을 키웠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낡은 옷을 기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배운 누비 솜씨가 제법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각천을 이어 만든 베개싯을 세상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그 소박하지만 단단했던 행복이 파도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숙이 떠난 뒤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소리 죽여 다녔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죄스럽게 들렸습니다. 변화는 영철이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는 너무도 커서 소매를 몇 번이나 접어 올려야 했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아랫목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려 녀석의 앞에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동생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영철이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는 헛헛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가장은 나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 둘째 영호가 피식 웃자 영철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날 이후 영철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흉내내어 입은 작고 엄한 집주인이었지요.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빈자리를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 제가 품어야 할 존재인데 어째서 저는 제 아이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걸까요? 등대가 꺼진 바다 위, 우리 집이라는 작은 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배의 선장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영철이가 스스로 가장이라 선언한 뒤 우리 집의 저녁 밥상은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저를 피고석에 앉히는 차갑고 잔인한 심판대였습니다. 그 시작은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생들을 다그치며 양식장 그물을 손보던 영철이는 저녁상이 들어오자 숟가락을 들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부름은 아들이 어미를 부르는 정다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칼날 같았지요. 오늘 하루 저와 둘째 영호 중에서 누가 더 가장 노릇을 잘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생들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아이들 사이에 어떤 칼바람을 몰고 올지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은 둘째 영호는 형을 이겨보겠다는 듯 가슴을 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철아, 영호야. 둘 다 아버지를 닮아 참 듬직하구나. 어미는 너희 모두가 자랑스럽다.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철이가 밥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며 방바닥으로 뜨거운 국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막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가장은 하나여야 하고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큰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심판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누가 더 나았습니까? 그날 이후 저녁 심판은 지옥 같은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도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철이를 칭찬하면 다음 날 영호는 온종일 제게 눈을 흘기며 마당의 개를 발로 찼습니다. 영호가 애썼다고 말하면 영철이는 그날 잡은 생선 반찬에 제가 젓가락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영철이와 단둘이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갯바위 끝에 홀로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는 영철이의 뒷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옷은 여전히 녀석에게 컸고 그 헐렁한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철아, 어미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녀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십시오. 아들아, 가장 노릇하느라 애쓰는 거 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형제는 우애 있게 지내야 하고 어미는 공경해야 하는 거란다. 내 아버지는 결코 이런 걸 원치 않으셨을 게다. 그때 영철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을 지키려는 제 방식을 어미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제 시도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미로서 아들을 타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굴욕적인 심판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섬이라는 좁은 세상에서 저희 집안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멍이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갉아먹히는 시간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낡은 반지꼴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호롱불의 의지에 바늘을 잡았습니다. 호롱불 빛이 닿는 좁은 원 안에서 저는 비로소 오롯이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아들들이 지배했지만 이 작은 빛의 원 안에서는 제가 유일한 주권자였습니다. 찢어진 옷을 깁고 해진 이불을 누비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뜰 때마다 저는 기도를 올렸고 실을 매듭 지을 때마다 흘리지 못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 저를 유일하게 가여워한 것은 셋째 정우였습니다. 녀석은 형들 몰래 부엌에서 찐 고구마를 가져와 제 무릎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질 때면 저는 아직 이 지옥에도 희망 한 줌은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이 비틀린 관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 해도 말입니다. 저는 다음 심판의 밤,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시수 김만식 씨가 예고 없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우태서 가져온 싸구려 소주병을 마루에 내려놓는 그의 얼굴에는 기름진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다는 것은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밥상은
그가 상석에 앉아 좌지우지하는 연회장이 되었습니다. 영철이는 마치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그의 옆에 붙어 앉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자, 오늘도 심판을 시작해야지. 시숙이 젓갈을 한 점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영철이가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난밤 내내 다짐했던 결심을 실행에 옮겨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철이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만하거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어미는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옳지 않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 결코 아니란 말이다. 방 안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제 단호한 모습에 얼어붙었고 둘째 영호조차 놀란 눈으로 저와 영철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철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옆에서 시숙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형수. 내가 뭘 했나. 과부는 독선에 빠져 집안을 망친다니까. 영철아, 가장의 권위가 꺾이면 집안이 무너지는 게야. 어서 바로잡아라.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장의 명을 거역하시는 겁니까? 이 집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제게 반기를 드시는 거냐고요. 이건 기강이 아니라 권기다. 너는 내 아비의 아들이지. 내 큰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제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영철이는 제 어깨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10살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게 남은 것은 어미라는 이름뿐인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숙은 마루에 남아 홀로 술을 마셨고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부엌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형수, 시숙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사기그릇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아직도 뻣뻣하기는. 영철이 녀석만 믿고는 안 되겠어. 이 집에는 진짜 어른 남자가 필요해. 내가 형님 대신 형수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그가 제게 손을 뻗는 순간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팔목을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차가운 흙벽이 등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뜨겁고 역겨운 숨결이 제 얼굴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버지, 부엌문 앞에 셋째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바람에 작은 아이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떨어지세요. 시숙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잠 안 자고 뭘 하나. 내 어미랑 집안 얘기 좀 하고 있었다.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숙과 저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흔들림 없는 시선 앞에서 시숙은 결국 에이, 재수 없는 놈 하고 중얼거리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을 되찾기는커녕 제 자신과 저를 지키려 한정우마저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낡은 반지꼬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깎아준 작은 나무 골무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위, 그리고 수많은 바늘과 색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늘은 찢어진 옷과 제 마음의 상처를 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바늘로 나와 내 아들이 살아나갈 길을 만들어야겠다고. 이 지옥 같은 섬을 빠져나갈 단단하고 질긴 운명의 한 땀을 이제 제가 직접 누벼야 했습니다. 시숙이 떠난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어젯밤의 공포를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반지꼬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바늘들이 희미한 새벽빛에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사귀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정우의 목숨을 꿰맬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이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어미이자 형수였지만 물밑에서는 쉼 없이 발을 젓고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동지는 셋째 정우였습니다. 저는 녀석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갯가에서 조개를 캘 때나 뒷산에 나무를 뜯으러 갈 때면 일부러 정우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정우야. 바닷바람 소리에 섞여 다른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미 좀 도와야겠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정우는 제 말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먼저 단단한 결심이 깃들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니?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스러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누비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옷가지와 제가 아껴두었던 고운색의 자투리 천들이 제 손끝에서 복주머니와 바늘꽂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우는 닷새마다 열리는 완도항 끄트머리장에 나갈 때면 제 심부름을 핑계로 그 물건들을 품에 숨겨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할머니들에게 몰래 팔아 푼돈을 모아왔습니다. 녀석은 단 한 번도 돈을 잃어버리거나 의심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돈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보건소의 이 선생뿐이었습니다. 그는 외지인이었지만 섬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에 모두의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라면 어쩌면 제 기구한 사연을 외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우의 팔에 일부러 작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아이는 제 뜻을 알고 아픈 내색 없이 눈을 깊게 깜빡였습니다. 정우야, 어서 보건소에 다녀오너라. 이 선생께 약도 바르고 어머니가 통기력이 없어 며칠째 잠을 설친다고 말씀드려라. 정우는 곧장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정우가 돌아왔을 때 녀석의 손에는 약봉지 대신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정우 뒷산 약수터에서 뵙겠습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초를 캐러 간다는 핑계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이 선생이 먼저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제 구차한 사정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정우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치지도 않은 팔을 가지고 와서 어머님이 밤마다 우신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용기를 내어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잔인한 심판과 시숙의 위협, 그리고 꺼져가는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제가 돕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숙이 다시 섬에 들어오는 날이 기회입니다. 모두의 경계가 그에게 쏠릴 테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 배가 뜨기 직전에 정우를 제게 보내십시오. 아이가 아주 위급한 것처럼 꾸며서요. 제가 배 시간을 맞춰 차를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무트로 나가기만 하면 제가 아는 분 댁에 잠시 몸을 의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희망한 가닥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로소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아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숙이 섬에 들어온 날 우리 집 마루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는 영철이를 옆에 끼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앞에서 고개 숙인 죄인처럼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과의 약속, 정우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제 손안에 든 보이지 않는 바늘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계획대로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정우야, 어미가 숨이 차구나. 그 한마디에 정우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금세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숨을 쉬어보세요. 그 실감나는 연기에 시숙과 영철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정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보건소 이 선생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하고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10분이 영겁처럼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 선생이 왕진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맥을 짚는 척하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장 무태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마지막 배 시간을 맞춰야 하니 서두르십시오. 이 선생의 다급한 외침에 시숙도 영철이도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 선생은 정우와 함께 저를 부축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이 선생이 미리 세워둔 작은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배는 마지막 백고동을 울리며 서서히 포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영철이가 맨발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무트로 멀어지는 배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오? 배 세워. 저는 차창에 얼굴을 기댄 채 점점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눈물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질긴 쇠사슬을 끊어내는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의 삶은 낯설고 고단했습니다. 이 선생이 마련해준 단칸방에서 저는 정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허드레시를 하고 밤에는 양동시장 좌판에 내다 팔 누비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제 손가락이 서서히 우리 모자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누비는 고운 색감과 정갈한 바느질 솜씨로 입소문을 탔고 몇 년 후 저는 시장 한편에 순자 공방이라는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저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공방은 이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동네 여인들의 사랑방이 되었지요. 정우는 번듯한 건축가가 되어 가정을 꾸렸고 주말마다 제 손주들을 데리고 이 낡은 공방을 찾아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더 고우십니다. 다 큰 아들은 이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웃어 보일 뿐입니다. 몇 해 전 수소문 끝에 둘째 영우와 넷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거칠어진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주름진 얼굴을 쓸어주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긴 세월 속에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소식이 닿지 않는 맏아들 영철이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올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바늘을 잡습니다. 찢기고 해진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하나의 온전한 작품을 만드는 이 일은 제 삶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조각난 제 인생을 한 땀 한 땀 비워 지금의 평화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아픈 작업이 아닙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새로운 온기를 짓는 나의 평화이자 한 땀 한 땀 이뤄낸 나의 구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